대숲에 이는 시원한 바람. 소세원의 초입은 대숲으로 시작된다. 현존하는 우리 정원이 그렇듯 소세원 역시 조선시대 이후의 것이다. 벼슬에서 물러난 사대부들은 낙향에 정원을 조성하고 그곳을 제2의 삶터로 삼았다. 이곳에 당대의 대단한 시인들과 묵객들이 여기에 모여서 교류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시를 짓기도 하고 또 당대의 대단한 선비들이 모여서 서로 당시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곳이 바로 이곳이고. 김여사화 당시 유배된 스승 조광조를 따라 능주까지 내려왔던 선비 양산보. 그는 스승 조광조가 사약을 받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낙향했고 이후 고향인 이곳에 정원을 조성한 채 한평생 자연에 묻혀 지내는데 고향에 은거하는 선비의 바람이었을까. 소세원은 다른 어떤 조형예술 못지않게 한국적 자연관과 생활 철학이 배어난다. 작은 초정 대봉대는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것이며 오곡문 역시 계류 위에 넓적한 바위를 걸치고 흙담을 쌓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렸다. 계류가 주변의 안반 위를 갈지자 모양으로 5번 돌아 흘러가기에 이름도 오곡인 계류. 소세원도가 말해주듯 넓은 안반과 맑은 계곡은 사람들이 즐기기에 적당했다고 한다. 소세란 말은 아주 깨끗하고 청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한자어죠. 비가 온 다음에 깨끗함 그리고 청정함 그런 것으로 가득 찬 정원을 가리켜서 소세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강수량이 집중되는 남도의 여름, 소세원은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소세원을 가로지르는 물. 스스로 소세옹이라 불리길 원했다는 양산보. 그가 이곳에 정원을 조성한 것도 이 물소리 때문이었다는데. 이곳은 은자가 사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출입하는 이런 중림 사이가 오솔길로 아주 좁았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그런 깊은 숲속의 분위기, 은자가 사는 분위기를 끌게 되죠. 과연 18세기 보건도를 통해 본 소세원의 모습은 어떨까? 초입은 한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좁았고 계곡은 폭포수를 방불케 할 만큼 수량이 풍부했다. 이 밖에 고암 정사를 비롯 지금은 사라진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어 한 개인의 별장형 정원이라 하기엔 규모가 꽤 큰 편이었다. 이제 소세원 그러면은 담장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내원만을 소세원의 영역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소세원은 이렇게 좁고 한정된 공간이 아닙니다. 소세원을 대개 무위의 구곡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구곡이라는 것은 저 아래 1곡부터 저기 옹정봉 산 꼭대기 9곡까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소세원이 지금 처해 있는 곳은 5곡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넓은 영역 중에 소세원을 저희들이 보고 느낀 이 공간이라는 것은 아주 한정적이고 좁은 것이죠. 자연의 순리를 따르되 선계에 대한 동경심도 숨기지 않았다. 흔히 사군자의 하나로 지조와 절이를 상징하는 대나무.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매대에는 매화나무를 심어 지조와 덕을 기르고자 했으며 정원 곳곳에 크고 작은 축조 기법을 통해 당시 안정적인 기술력을 증명하기도 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수리학적으로 상당히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능적으로도 우수한 그런 어떤 수리 기법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유입수가 많아질 때 일단 1차 정체를 시키면서 서서히 물을 유출시키면서 또 이제 이온화 시키면서 이 원구 투류 이 담장을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안정적인 수리 기법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우수한 우리 그 전통 문화 그 기술이랄까 선진 기술이랄까. 결국 소세원의 조성은 철저히 계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데 치중했고 작은 연못으로 물길을 보낼 때도
나무통을 이용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정원의 돌과 나무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며 화계를 조성했을 뿐 정원 어디에도 포장된 길은 찾을 수 없다. 가장자리의 돌벽을 제외하고 그 어떤 인공물도 배제한 것이다. 일본의 정원이나 중국의 정원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원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자연적이다. 그러니까 인공이 덜 가미됐다라는 것을 큰 특징으로 들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 전통 정원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인간과 자연이 함께 동화하는 그런 공간이 되느냐, 이런 것일 것 같아요. 따라서 정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언의 어떤 기법들이 대단히 자연적이고 또 자연 친화적이고 유리한다는 것입니다. 전남 완독은 보길도. 이곳에 고산 윤선도의 별서 정원인 부용동 정원이 자리하고 있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산에 아지랑이가 어른거리고 무수한 산봉우리들이 겹겹이 벌려 있는 모습이 마치 반쯤 핀 연꽃과 같다는 뜻의 부용동. 이곳 부용동 정원은 소세원보다 더 한층 자연적이고 개방적이다. 계곡물을 거두어 세연지와 계담을 조성했을 뿐 울창한 수목은 이전 모습 그대로다. 세연정은 위치한 곳은 부용동의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낭음계라는 계곡이 있는데요. 그 계곡에 하부를 막아서 만든 지원이죠. 못이 있는 정원이죠. 그 가운데에 세연정이라는 정자를 지어놓은 곳입니다. 격자봉에서 발원한 계류가 흐르고 있고 군데군데 크고 작은 바위들이 산재해 있을 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원인지 분명치 않을 만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계류를 막아 만든 세연지엔 인공적으로 조성한 회수담이 그윽한 정취를 풍기고 있고 회수담 동쪽 돌로 쌓은 네모진 두 개의 대는 이름하여 동대와 서대. 당시 무희가 춤을 추고 악사가 풍악을 울리던 자리라고 한다. 대개 부용동 정원을 세연정에 국한하지만 보길도지를 보면 무민당을 비롯 여러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지명들은 세연정과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지역들이다. 실제로 윤선도가 이 섬에 들어온 것은 1637년, 그의 나이 51세 때. 비록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그는 격자봉 산록의 넓은 바위 아래 서실을 갖춘 살림집 낙서제를 두고 이곳에 기거해왔다. 먼저 여기 낙서제를 강하게 그러니까 본인의 공부하는 터로서 잡아요. 그리고 나서 전면에 보이는 저기 보이는 동천석실이란 곳을 신선이 사는 곳, 동천이라는 곳이 신선이 사는 곳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동천 저곳이 아주 이 부용동의 제1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용동에서 굉장히 경치가 좋은 곳이라고 고사는 봤어요. 처음 보길도를 둘러본 윤선도가 물외의 성경이라 찬탄하였듯 이곳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시가 무를 펼칠 그만의 무대를 찾아 헤매던 윤선도. 그는 결국 격자봉에서 흘러내리는 계류 주변에 정착해 그만의 무릉도원을 열었던 것이다. 고사는 부용동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 부용동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지형 자체가 반쯤 핀 연과 같은 모양을 한다고 해서 부용동이라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고사는 또한 이곳을 대유학자인 주자가 사는 운곡에도 비유하였고요. 그 다음에 신선이 사는 복내 섬에도 비유한 것으로서 하나의 정원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낙향한 선비들에게 세상으로부터 피신처 역할을 했던 소세원과 부용동 정원. 세속적인 면을 거부한 그들답게 그들의 정원은 성리학을 중시하던 그들의 사상과 철학이 일부 배어날 뿐 그저 자연의 일부를 빌려 쓰는 데 지나지 않았다.
충남 논산시 노성면 교리에 위치한 윤중 선생의 고택. 조선 효종 때 지어진 전통적인 기와집인 이 고택은 아녀자들이 거처하는 안채의 경우 담 밖에서 보이지 않게 미음자 구조로 폐쇄적이며 남자들이 거처하는 사랑채는 일자형 개방 구조를 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집은 그 주자의 안채와 사랑채의 그런 남녀 유별의 공간을 철저히 잘 양반 가옥을 17세기 양반 가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집의 칸수는 그러니까 경국대전에 60칸을 넘지 않는 저 17세기 집이고 거기 여기에 이제 특별히 또 요 사랑마당 앞에 샘이 있어서 굉장히 생동하는 이 감각을 느끼게 해요. 당시 명당 자리에 터를 잡는 사대부 집에서는 저택의 꾸밈새에 따라 바깥마당 동편에 연못을 파는 풍습이 있었다. 이것은 서류 동입하는 명당수가 그대로 방류되면 지덕이 쇠할 염려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못의 형태를 장방형으로 정한 건 역시 성리학의 천원지방 사상에 의거한 것이다. 방지원도의 연못에는 우주의 존재 원리가 드러나 있는 한편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성리학의 세계가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용맥을 그냥 개울에 물이 그대로 흘러가 버리면은 용맥이 멈추어서 고이는 데가 없으니까 아주 그 파지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용맥의 그런 길한 지기를 갖다가 모으려면 이 못이 그걸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였다가 한번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터가 아주 명당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저게 그 용맥을 잡아서 고이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왕릉 같은 데도 가면 꼭 못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랑채에서 바라다 보이는 아녀자들의 공간 우물가. 이곳 역시 남녀 유별에서 예외가 없었다. 우물 옆에 궤석을 두고 나무를 심어 사랑채에서 아녀자들의 일상이 보이지 않도록 구분한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들 정원 곳곳에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점. 그런데 수많은 수목 중에 왜 하필 은행나무인가? 원래 우리의 마당에는 나무를 심지 않았다. 마당은 밟고 트이게 하는 것이 기본. 안채의 마당엔 아무것도 심지 않고 생활의 공간으로 비워뒀으며 바람길을 두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안채마당에는 고추도 말리고 길쌈도 하고 옛날에 여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심으면은 거기에 뭐 참깨나 고추나 이런 걸 말릴 수가 없어요. 마당이 딱 네모 반듯한 게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사랑채 마당은 조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원 조성에 나무는 거의 이용되지 않았고 심은 나무 역시 일부러 제한됐다. 그중 가장 많은 것이 은행나무. 이는 공자가 행단 위에 앉아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행단의 행이 은행나무란 주장에 따른 것이다. 서원의 한켠에서 은행나무를 자주 볼 수 있는 건 역시 공자를 받들고 학행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은행나무가 최고의 격을 갖춘 나무라면 그 뒤를 잇는 것이 감과 대추, 밤나무 등 과실수였다. 이는 민가부터 왕실의 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흐름이었다. 과수원 역할도 했어요. 그거는 종묘의 제사를 지낼 때 그 과수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비들은 매란 국죽, 한국 조경의 기본은 절대로 전정하는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꽃밭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원래 주자가 무의구곡에 실대한 자연에 동화하기 때문에 생긴 대로의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관상수처럼 전정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 그런 게 일본 정원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민가의 앞마당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철쭉과 영산홍. 이 역시 근세에 오면서
후손들에 의해 개량된 것일 뿐 조선 초기의 우리 정원에서 꽃밭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군자의 상징으로 유학자들의 정원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연꽃. 이 역시 연뿌리와 연씨를 얻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왕실의 연못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신령성이 있게끔 해가 뽕나무를 심어라. 그래가 왕비가 누에를 기르고 그 누에가 죽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주가 되는 게 잠단의 제사 지내는 게 왕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왕궁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뽕나무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의 상징 숲이라 그러면 잠실이니 잠원이니 하는 게 그 뽕숲이 있은 거예요. 거기에 큰 뽕나무들이. 전란 때 쓰는 활 제조에 꼭 필요했던 만큼 뽕나무의 중요성은 군사적으로도 엄청났다. 우리 정원에서 조경수는 바로 그런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것이다. 우리 정원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방지원도 형태의 연못 속에 둥근 섬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삼신상과 무산시비봉 등 신선이 사는 성경을 상징, 이상적 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러한 가상과는 형태를 조금 달리하지만 서석지 연못 속 바위들 역시 단순한 자연에 머무르지 않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물이란 점에서 방지원도 연못 속의 가상과 유사점을 지닌다. 정자 이름은 공영경자, 경정이고 못 이름이 서석지예요. 상서로울 서자. 근데 그 못을 파니까 돌이 한 60여 개 되는데 그 돌마다 이름이 있고 글이 있고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참 할아버지께서 그 이제 그 돌마다 이제 그 이름을 지어서 시를 쓰시고. 이곳의 주인 정영방은 60여 개의 돌에 이름을 정하고 유교적 생각을 담은 시를 썼다. 유학자로서 그의 태도는 현판에서도 확인된다. 경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외물에 이끌리지 않음을 뜻하는 것. 결국 정영방은 바위와 건물에 상서로운 이름을 붙여 의미 있는 상징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타경이라고 하는 말은 각근을 씻는다는 뜻인데 이것은 탁족이라는 말과 대를 이루면서 선비들이 때를 만났었을 때는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자기가 뜻을 펼칠 수 없었을 때에는 다시 돌아와서 은둔을 하는 그런 어떤 선비들의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바위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신선함이라든지 또 뭐 용과 관련된 바위라든지 해서 서석지 바닥에 깔려 있는 여러 돌들에는 이처럼 유교적인 고사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또는 신선 사상 또는 어떤 구체적인 동물에 이르기까지 재미있는 상징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성리학적 고찰과 선계에 대한 동경까지 그야말로 연못을 가득 채운 돌들은 정영방에 의해 새롭게 해석돼 제2의 자연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놓고 물을 딱 잠기면은 물의 어느 부분은 물을 빼면은 산 봉우리가 드러났다가 물에 잠겼다가 수많은 변화를 연출하게 만든 거예요. 연못을 만드는 한국 조경의 아주 새롭고 기발한 착상의 한 모습을 서석지에서 보여줄 수 있다. 결국 서석지 정원은 당대의 선비들이 추구했던 유교적 이상과 생활 철학, 그리고 현세를 떠나 원천적인 자유를 누리고자 했던 당대 선비들의 일반적 염원이 곳곳에 투영된 것인데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부분적이지만 조선시대 이전에도 존재해왔다. 신라시대의 정원 안압지.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는 그 직후인 674년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 안압지를 조성했다. 마치 강줄기가 이어진 듯 끝이 보이지 않는 연못. 이 가운데 삼신상과 무산시비봉을 상징하는 3개의 섬과 12개 봉우리로 구성된 산을 만들었다. 당초 가산의 배경이 되는 신선사상은 중국의 영향에 의한 것. 신라를 거치며
고려, 조선 왕궁에도 신선 사상은 두루 영향을 끼친 셈이다. 당시의 그 사회적인 상황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했지만은 신라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으로부터 당의 영향권을 완전히 한반도에서 밀어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신라가 굳이 중국의 정원을 그대로 옮겨왔겠느냐 하는 견해도 사실 있습니다. 신라 시대의 궁궐 정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원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중국의 영향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신라가 처한 그런 사회상이 반영이 되어 있는 정원인 것 같습니다. 이후 발달한 신라의 정원 기술은 일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일부에서는 이 과정을 두고 정원이 문화의 교류 과정에서 하나의 상품이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당시처럼 중국 당과 또 신라와 또는 유해와 이런 그 국가 간의 빈번한 교류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은 우리의 정원도 그런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문화 속에서 좀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시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안압지. 거대한 인공 연못인 안압지의 호안은 누각이 있는 남쪽과 서쪽은 직선으로, 무산 12봉 등 가산이 조성된 동쪽과 북쪽은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곡선과 자연이 어우러져 있고 물과 땅이 어우러져가 있고 건축과 조경이 어우러져가 있고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연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수리를 이용했는 기술은 발달되었다고 봅니다. 이 안압지뿐만 아니라 포석정에도 이런 그 물을 이용한 그런 형태의 정원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안압지의 입수부는 상당히 발달된 수리공학적인 기술로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산에서 나오는 지하수와 빗물을 모아 연못물로 사용했으며 물을 걸러주는 정수장치를 마련한 것도 특이한 점. 또한 연못에 물이 차면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수위 조절이 가능하게 만든 출수로 역시 인상적이다. 이 안압지에 물을 유입을 시키고 물이 나가게 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펌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천에 흐르는 하천의 그 고저차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물을 들어오게 하고 또 그 높낮이를 그 물구멍에 의해 가지고 조절했는 그런 그 수리 기술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안압지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누각의 높이. 호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누각을 통해 자연과 정원을 하나의 풍경으로 인식하게 한 것. 여기에 우리 정원의 또 다른 형태, 누정 정원의 특징이 숨어 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면 어김없이 세워져 있는 누정 정원. 일반적으로 누 혹은 누각은 지면으로부터 건물 바닥의 높이가 높은 건물로 정자에 비해 규모가 크고 동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누에 비해 규모가 작은 정자는 주로 사적인 모임의 장으로 활용되며 주변의 경치를 즐기는 용도로 이용되는 예가 많다. 이런 누정 정원은 당시로서는 가장 문화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현대처럼 극장이 있다든지 다방이 있다든지 하는 사회가 아니었고 당시로서는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문화 교류의 장이자 또 그런 모임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문화의 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누정 정원이 의미 있는 건 서양이나 중국, 일본의 정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우리만의 독특한 정원 양식이라는 점. 그들에게 정원이 담장을 두른 폐쇄적인 공간이라면 우리의 누정 정원은 사방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창문이나 뭐 이런 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라 누정에 올라서 앉으면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도록, 즉 바깥 경관이 집 안으로, 누정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그 정원에서는 전문 용어로는 차경이라고 그러죠. 경치를 빌려온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자연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아름다운 경관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인위적인 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정 정원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 볼 수 있는 모든 경치가 아름답기에 그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위치에 누정을 세우면 족하다는 것이다. 강원도 삼척시 서쪽에서 흘러내리는 50천변 절벽 위에 세워진 죽서루. 죽서루는 자연바위 그대로를 주춧돌 삼아 기둥을 세운 것으로 유명하다. 자연을 전혀 훼손시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자연과를 조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축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물을 기존에 있는 자연과 조화를 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것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물이 바로 삼척의 죽서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그대로를 받아들여 그 자체로 자연의 일부가 되는 우리의 누정정원. 개방형 구조이기에 우리의 정원은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기기에 적당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경북 안동 하회마을. 한시족이 600년간 지켜온 마을답게 산과 강이 하나의 자연을 이루고 양반 문화와 상민 문화가 박물관 안처럼 공존하고 있다. 고택들은 한 4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지어진 집들이 서너 채가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반 초가집들은 그 당시에 지어져도 계속 보수되고 지금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민들의 초가집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수백 년 전 명가의 권세를 이어온 풍천 유씨의 고택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 바로 정원의 흔적이다. 안채 앞 너른 마당은 물론이고 사랑채를 포함한 고택 어느 곳에도 화려한 정원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하회마을에서 정원의 존재는 찾기 어려운 것일까? 이곳에서 정원은 조금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부용대를 바라보고 서 있는 원지정사. 이곳은 마을에서 지어 동리 사람들이 두루 공유하는 이른바 마을 공동정원으로 활용되어 왔다. 자연을 그대로 빌려 쓰듯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손을 댈 수 있는 곳을 보비하는 거예요. 보비한다는 거는 보충한다, 자연을.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의 모든 공간의 자연은 자연이 그냥 흘러가는 곳에 사람이 쓸 만한 자리를 그만큼 양해 받아가지고 거기에 동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기본적으로. 경북 봉화군 닥실마을. 이 마을의 서쪽 끝 우거진 수림 속에 그리 크지 않은 청암정이 있다. 청암정은 조선 중종 때의 문신권벌이 지은 별당형 정원. 노각이나 향원을 지을 뿐 개인 정원을 짓지 않던 당시 분위기와 달리 이곳은 정원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대부 가옥 중 한 곳이다. 연대 많은 어른들이 모이시면은 글을 많이 하셨어요. 와가지고 서로 이제 그 친구들 불러가지고 여기서 글을 서로 시도하시고 이제 뭐 책도 읽으시고 이런 기억을 우리 옆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우리 그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어디 모여가지고 그 한복 입고 오셔가지고 전부 이제 각 문중에서 모셔가지고 운치 있는 외모를 가진 거대한 안반에 매료되어 청암정을 안치고 둥글게 연못을 꾸민 충제 권벌. 아름드리 왕버들과 산단풍이 운치를 더하는 이곳은 권벌 자신뿐 아니라 당시 지역 사대부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곤 했다. 우리가 주택정원이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당에 연못을 파고 나무를 심는 그런 정원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경우에는 그런 정원이 참 흔치가 않죠. 많은 경우에 그런 정원들은 누정 정원으로 표출이 되었고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건물 주변에 인접한 별당형으로 정원과 연못이 베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암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별당형 정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전통 정원에서 개인 정원은 성리학 사상을 공유하고 시가 물을 논하는 당시 지역 사대부들의 문화 공간으로서의 사회적 기능도 수행해온 것이다. 광안루와 명옥헌 등 향원 역시
그 기능면에서 개방적 형태를 띠고 있다. 대개 마을 내 관아 주변에 조성돼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이용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정원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경물 하나, 수목 하나하나의 사유를 통해 형성된 사상과 철학을 담아 정원을 다 함께 누려야 할 제2의 자연으로 활용해 왔다. 그렇다면 삼신상과 무산시비곡 등 가산의 형태나 성리학적 사상 등 우리 정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중국의 정원은 어떠했을까? 중국의 정원은 정원을 자연의 연장으로 본 한국 정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정원 중앙에 연못을 두고 가산을 꾸민 것은 흡사하지만 그 형태는 다분히 인공적이다. 자갈을 이용해 모자이크식으로 길을 깔고 산책을 위한 장랑을 설치하는가 하면 여러 형태의 통로가 있는 흰색 회벽 등 인공적 장식을 통한 정원을 꾸미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화가들이 조경을 겸했던 사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림을 보듯이 정원을 보았고 그림을 그리듯이 정원을 만든 사례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중국의 정원은 그림과 같은 정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요소는 기이한 모양의 괴석들. 괴석 중심의 중국 정원에서 나무는 괴석들로 꾸며진 경치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 역시 돌과 나무가 자연스레 어우러진 우리의 정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요소. 중국, 일본, 한국에서 그 정원을 구성하는 요소가 일반적으로 물과 나무와 돌 이런 건데 그 물과 나무와 돌을 다루는 방식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중국은 나무를 하더라도 아주 특이하고 이상하게 생긴 그런 나무를 쓴다면 우리나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나무를 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나무를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전지하죠. 예, 그런 것에서 보면 가장 자연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는 그런 정원이 우리나라 정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논계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진주 촉성로. 희미하게 남아 우리 누정정원의 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곳 중 하나다. 남강의 사계를 즐기던 옛 선인들의 풍류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현대인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내가 만들었지만 내게 아니고 그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정원.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중국이나 일본에는 그거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세계 어디도 없다고요. 대단한 정신이고. 그러나 도시화의 물결 속에 옛 정원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50천변 절벽 위에 소박한 미감으로 지은 죽서루. 그러나 우리의 관리와 보관은 대부분 누와 정자에 국한된 것이 현실. 누정정원의 핵심인 차경 보호는 비껴가고 있는 것이다. 누정을 보호하는 것은 그 누정 건물 자체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정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누정에 올랐을 때 그 주변 경관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건물 자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건물 위에 올라섰을 때 주변의 경관, 그 경관을 보호하는데, 그 복구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곳들의 관리가 대부분 후손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도 문제다. 지자체의 지원이 극히 미미한 현실에서 관리와 보수는 결코 만만치 않은 일. 큰 짐이죠, 내한테는. 나이가 지금 73살인데 지금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 내가 죽고 나면 이 관리할 사람 없어요. 그래 되면 내 돌아오기 전에는 여기 돌 이런 거 짠데 하나 없고 전부 잡초가 막 이래가지고 있었는데 이 죽고 나면 또 옛날대로 다부토로 가게 돼가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형편이. 주말 평균 만여 명이 다녀간다는 소세원. 실록이 무성한 소세원의 여름은 소세원 특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보나 사전 지식 없이 소세원이 지닌 가치를 제대로 알긴 어렵다. 눈으로 보면 별것이 아닌 것 같은 돌덩어리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서사나 시어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서 김인우가 여기 와서 48년이라는 시를 쓰고 송강 정철이 여기 와서 다시 시를 쓰고 그들이 드나들고 그들이 발길 하나하나가 여기 돌덩이 위에 다 함께 있는 것이죠. 옛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 이 역시 철저한 고증 끝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초당의 기화를 얻는가 하면 연못의 규모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제야말로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조상들의 생각을 되돌아볼 때가 아닌지 반성해볼 일이다. 수목의 생육 상태가 이제 극히 미흡한 상태하에서 유지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적정한 대안책, 예를 들어서 문화 공간에 대한 휴식 연재라든지 이런 어떤 대안을 통해 가지고 이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들이 장기적으로 보존 계승되어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 수원. 신축 공사가 한창인 이곳엔 머지않아 중국의 정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기도와 중국 광동성 두 지역의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두 나라의 정원을 소개하는 프로젝트가 실행 중이기 때문이다. 该工程呢是韩国京畿道广东庭园月花园工程。该庭园呢是以岭南园林为特色，并参考古代的仿古方法进行那个施工和设计的仿古建筑，总建筑规模为6000平方米，其中建筑面积为460平方米。 이는 중국에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에 파견돼 중국 속 작은 한국을 구현하고 있다. 해동 경기원이란 이름의 이 정원은 입구의 솥대로부터 큰 마당과 누대를 지나 정원과 작은 한옥에 이르기까지 전통 건축의 대표적인 요소를 총망라할 예정이다. 공보, 홍보 기능을 가진 한국의 문화나 경기도의 산업이나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드러내고 소개할 수 있는 그 홍보 개념의 장소로 앞에 입구에다가 긴 만대루를 만들고 그 아래를 이제 어떤 그런 기능을 많이 수용해주고 그 다음에 정원은 그걸 이제 거쳐서 들어오면 아주 좀 이렇게 깊은 정원들이 그 경사를 따라서 펼쳐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에서도 한국 정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 파리와 상해, 모스크바 등 세계 곳곳에 한국 전통 정원이 조성돼 세계인들에게 자연과의 어울림을 중시한 한국 정원의 기본 정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원은 있고 일본 전통 정원은 있는데 한국 정원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 심지어 비 오고 나서도 어디가 정원이고 이게 자연이지 정원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정말 중국의 그 전통 정원을 외국에 만들면서 그것을 하나의 문화사절 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때늦은 감이 있죠. 근대 이후 맥이 끊어져 버린 한국의 전통 정원. 어느새 우리 곁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최근 조경학계에 일고 있는 전통 정원의 복원 움직임은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 조경 동네에서는 전통성을 복원하는 일 또는 전통적인 조경을 찾아내는 일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조경가들이 많은 디자이너들이 전통 정원을 만들어내고 재해석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정원의 제일 대표적인 것은 희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세워진 전통 정원 희원. 설계와 시공까지 4년이 소요된 대공사엔 전통 정원과 관련된 전문 인력이 총동원됐는데 단순히 기존의 정원을 모방하는 단계를 넘어 전통의 모티브를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원은 한국 정원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꼽히고 있다. 조선의 선비들이 가지고 있던 혹은 그 이전에부터 우리나라 선비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생각, 자연을 보는 눈, 그 다음에 또 자연에서 얻고자 하는 어떤 그 뜻, 이런 것을 많은 문헌이나 시가나 그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선인들의 그 또 선비들의 정신을 여기에다가 일관되게 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한국 정원의 교과서인 창덕궁 후원을 중심으로 삼았고 입구의 보화문은 덕수궁 유현문을 본떴다. 꽃담의 gel상무늬는 경복궁 자경전의 굴뚝을, 후원은 창덕궁 낙선제의 화계를, 연못은 서석지를 원형으로 하는 등 한국 전통 정원의 재해석에 주목한 흔적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못에 연을 심는 이유는 화려한 연꽃을 보자는 것, 뭐 혹은 불교에서 상징하는 정토 사상을 나타낸다는 것보다도 선인들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연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기 위해서 연을 심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삼라만상의 변화를 바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즐기고자 했던 거지 억지로 뭐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처럼 과장되게 혹은 지나치게 정교하게 꾸미고자 한 거는 아니다 이거죠. 누정 정원에 걸맞는 차경을 도입하는 등 한국 전통 정원의 본 모습을 최대한 되살린 희원의 정신. 이렇게 우리의 옛 정원을 오늘에 되살리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단순히 복원에 그치지 않고 문화산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보급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 되고 있다. 여유 있는 은돈을 사모하고 세속과 떨어져 원유하는 자만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의 옛 선인들. 그들에게 특별히 조성된 정원은 의미가 없었다. 대자연의 일부를 정원으로 탈바꿈시켰을 뿐 정원과 자연의 경계를 둘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다른 어떤 조형예술 못지않게 한국적 자연관과 생활 철학을 간직하고 있던 곳. 사유를 통해 형성된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그들의 세계관을 곳곳에 투영시킨 곳. 정원은 또 하나의 자연이었다.